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어렵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추세고요. 새해 들어서 빨간불 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 조금씩 잠깐 보여주는데 마치 흐린 날에 잠깐 태양빛을 비추는 이 정도만 지금 빨간빛을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000선 위에서 힘겹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테마성 업종에 대한 움직임을 제외하면 오늘도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어제까지 잘 버텨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은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 신저가입니다. 38,000원 이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가 넘게 하락하고 삼성전기 등의 대형 IT 종목들도 일제히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이 크고요.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 지수가 덩달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일 크게 하락했던 일부 종목들 가운데서는 기술적 반등이 소폭이나마 나오는 종목들도 오후 들어서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일부 정치인 테마주 움직임 오늘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도 좋은데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은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새해 첫날부터 나왔던 중국 경기 둔화 우려들이고요. 지표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립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언제쯤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강료 회의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증시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지만 자신이 취임한 이후 증시는 여전히 30% 정도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해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 98.64%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각의 총 가격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넥슨 인수 후보로는 중국 선두 게임 회사인 텐센트와 네디즈, 미국 EA 게임즈 등이 거론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해 판매 실적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3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 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해 판매량은 모두 823만여 대로 전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내수는 154만여 대로 0.3% 줄었는데 수출이 0.6% 늘어나 668만여 대를 기록했고 업체별로는 현대차와 기아차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2000선 바로 위에서 움직입니다. 2004.14포인트 장중에 2000선도 오늘 붕괴가 잠시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000선이 붕괴가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2014포인트입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주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2거래일째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은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기관 전주체가 파는데 오늘 연기금이 260억 원 좀 비교적 강하게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 3% 후반대의 하락이고요. 삼성전자는 37,900원 또 역사적인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액면 분할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적인 신저가는 아니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가격대로 본다면 37,900원 최저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오르고요. 운송장비 업종 오늘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오고 통신업종 그리고 한국전력 올라갑니다. 포스코도 오늘 그나마 좀 버텨주는데 LG화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폭이 커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가 5%가 넘게 급등합니다. 삼성물산, KB금융, 현대모비스 오늘 올라가고요.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66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1%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쭉 밀려 내려옵니다. 거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1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매수합니다. 1,476억 원 개인 홀로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이 오히려 5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캠텍까지 전 종목 빠집니다. 특히나 포스코캠텍 최근 들어서 또 지속적으로 밀려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 CJENM도 52주 신저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오늘 4% 가까이 빠지고요. HLB도 못 버팁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티슈진 빠지는데 코롱티슈진 어제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다가 오늘 장에서 지금 4%가 넘게 급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아난티, 컴투스 올라가는데 아난티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4%의 강세 그리고 휴젤 2.97%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8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납니다. 달러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에 잠깐이지만 코스피가 2000선이 또 이탈이 되면서 지금 포털에도 계속해서 잠시 올라왔었는데 이탈 이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부터 이어진 경기 불확실성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애플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2019년 1사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기존 890에서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기존 밴드에서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고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 위축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매출 부진을 애플 실적 하향 조정의 그 대표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국 경기 둔화, 무역 분쟁의 부정적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는 하루 이틀 무일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 여파가 글로벌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요. 이와 함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향후 무역 분쟁이 재개될 경우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일컬어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증시도 그나마 오늘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도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고 낙폭을 그래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상승 재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중국 경제 부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고 아직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분쟁의 여파도 현재 무역 협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제한하는 변수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둔화, 무역 분쟁의 부정적 여파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고 향후 언제든 리스크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애플 실적의 부진의 파장이 글로벌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악세를 보이면서 시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외의 종목들이 좀 반등 시도에 나가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들이 궁금한데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투심이 장 초반부터 새해 초반부터 지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장기 2,000선 이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코스피 2,000선에서 진입을 깼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측면들이 코스피 반등 탄력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나 실적에 대한 불안심리 불확실성은 코스피 지수나 투자 심리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하향 조정도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단기 변동성 등락은 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하락 추세 재개, 이전과 같은 10월과 같은 급락세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 과대 가치주 2019년 실적 기대주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대응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폭 과대 가치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화학, 증권이 있겠고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2019년 실적 기대주들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유통, 호텔 레저, 운송 업종이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또 받으세요. 새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12월 한번 복귀를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2월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참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일본과 나스닥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10%대의 주가 하락을 한 달 동안 기록한 건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고요. 반면 또 인도네시아나 호주, 한국 같은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잘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과까지 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중국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인 건 역시 그 G20 회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중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너무 우리 좀 과도하게 싸움 같다. 더 나가서 그 관세 부과를 1월 1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를 조금 연장하고 앞으로 추가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더 나가서 12월 말에는 또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분위기를 실어준 것. 이런 것들이 일단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진 이유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12월 FOMC가 물론 충격을 줬습니다만 그 FOMC 이후에 미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이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강세 흐름이 약간 진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일단 우리 시장에서 또는 아시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플러스가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좀 괜찮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달러의 급등락, 달러의 변화에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그냥 아주 단순화하자면 결국 펀더멘탈과 수급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은 당연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수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수급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 그 기관 투자자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도 참 중요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플러스냐 또 마이너스냐,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주식시장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참여가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 17년까지 이어졌던 강력한 주가 상승장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사자에 나섰던 것이 가장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큰 어떤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좌우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열심히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펼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는 시점에는 또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또는 이머징 마켓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당장 달러 약세 속에서 이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었을 기회 수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겠죠. 두 번째는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또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 비달러 자산인 가장 대표적인 비달러 자산이 원유잖아요. 그 원유 가격이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그 원자재 시장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달러 강세가 지난 한 11월부터 일단 급격한 달러의 강세가 좀 진정되기 시작한 것이 좀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점도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올해는 연준의 태도가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연준이 좀 태도를 완화적인 기조를 더 가져갈까요? 사실 연준이 지난 2018년 장을 좀 이렇게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죠. 6월에는 점도표를 통해서 2018년 금리를 기존 3번을 목표로 했는데 그걸 4번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9월 FOMC 이후에는 또 중립금리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정책금리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를 펼친 데 이어 12월 FOMC에서는 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준이 앞으로 정말 지금같이 이런 매파적인 그리고 또 외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2019년에도 달러 강세가 출현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최근 미국의 국채 선물 시장, 특히 국채 선물이 다양한 종류의 선물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방기금 선물, 우리나라의 콜금리 또는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연방기금 선물 시장인데요. 여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가격의 동향을 살펴보면 역으로 이게 앞으로 금리 인상의 확률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선물 시장 내에서 이렇게 보는 금리의 어떤 변화 방향에 대한 시장 예상을 살펴보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은 한 11% 그리고 6월까지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FOMC가 열리더라도 20% 9월에 세 차례가 열려도 25% 한마디로 말해서 2019년 금리 인상 없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한 10몇 % 정도는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게 그렇게 아주 좋은 뉴스는 아니죠.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게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데 좀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좀 신뢰를 잃은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일단
미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동결하지 않겠는가. 특히 그 달러 강세랑 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요. 또 금리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집세 관련된 물가도 하향 안정될 수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도 적어도 1월이나 3월 FMC는 상당히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연준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이게 유럽에서 여전히 브렉시트 관련된 또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관련된 수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나 미달러나 둘 다 어떻게 특별히 강세를 보이긴 좀 어려운 형국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기조가 좀 변화돼서 급격하게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악영향이 좀 올까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또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높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입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죠. 실제로 2018년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동차랑 선박이 각각 27%와 26%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던 어떤 산업들이 회복되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대신 유가 하락에 충격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또 1, 2위를 다투는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인데 이 석유화학 업종이 6%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8% 정도 수출이 감소했고요. 특히 지역별 수출 통계를 살펴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간 수출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중국 수출이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이 13.9%나 줄어든 게 이번 수출 부진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어요. 결국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더 나가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이제 중간재에 대한 수요들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거 한 달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일단 좋은 뉴스는 아니다. 결국 2019년 1월을 돌이켜보면 월 말에 있는 FMC 더 나가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 이제 실무 협상이 또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난해 있었던 외부 악재 물론 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부 충격에 따른 악영향들이 경제에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많은 부분 반영됐지만 시장의 상승 탄력을 또 억제하는 즉 호재는 꽤 있지만 이게 탄력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2019년도 지금 새해가 밝아왔는데 사실 섣부르잖아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올해가 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긴 뭐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작년보다 수요와 공급, 수급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물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많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물 관련된 매매만 보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12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공급은 좀 좋아져 있다. 다만 작년은 펀더멘탈은 좋고 심리가 나빴다면 올해는 펀더멘탈에 대한 좀 체크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M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